불길 속에서, 불길에 휩싸인 버스 안, 사람들의 비명 소리,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 그리고 질식할 듯한 연기. 그 순간 그는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끝인가. 하지만 기적처럼 눈을 뜬 곳은 바로 병원의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살아난 것은 그 단 한 사람, 김도연 씨였습니다. 평범했던 하루, 2023년 10월 15일, 월요일. 김도연 45세는 여느 때처럼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6시 30분. 정확히 15년 동안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있었다. 화장실에서 면도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는 특별한 감정이 없었다. 그저 하루를 시작하는 중년 남성의 피곤한 표정일 뿐이었다. 여보, 아침 차려놨어. 아내 수진의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왔다. 곧 나갈게. 식탁에는 늘 그렇듯 된장국과 김치찌개,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다. 고등학생인 큰딸 민지와 중학생 아들 준호는 스마트폰을 보며 밥을 먹고 있었다.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다. 아빠, 언제 돌아와? 준호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물었다. 모레쯤. 부산 출장이니까 오래 안 걸려. 또 출장이야?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은데.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회사에서 시키는 일인데 어쩌겠어.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한동안은 괜찮을 거야. 도연은 18년째 같은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중간관리직으로서 현장과 본사를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특별히 좋아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충분한 수입을 제공해주는 안정적인 직장이었다. 그래도 몸 조심해. 요즘 교통사고 많다고 뉴스에서 그러던데. 수진이 도연의 가방을 챙겨주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나 운전 경력 20년인데 뭔 걱정을. 도연은 웃으며 아내의 뺨에 가벼운 키스를 했다. 집을 나서며 그는 잠시 뒤를 돌아봤다. 15년째 살고 있는 아파트, 매일 보는 풍경이었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단골 편의점에 들렀다. 아메리카노 한 잔과 샌드위치 하나. 늘 먹는 아침 대용이었다. 사장님, 오늘도 출근이세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알바생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오늘은 출장 가는 길이야. 며칠 못 볼 것 같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도연은 괜스레 기분이 좋아졌다. 이런 작은 일상의 소중함을 그때는 몰랐다. 서울역에 도착해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그는 문득 대학생 때를 떠올렸다. 꿈도 많고 야망도 있었던 시절. 언젠가는 큰 사업을 하겠다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어느새 45세가 되어 있었고 그런 꿈들은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대신 매달 나오는 월급과 연말 보너스, 아이들 학원비와 대출 이자가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인생일까?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불평할 게 뭐 있나. 건강한 가족이 있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남들과 비슷하게 사는 게 어디야. 부산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호텔에 체크인했다. 내일부터 사흘간 현장 점검과 협력사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다. 평범한 출장, 평범한 일정이었다. 그날 저녁, 동료들과 회식을 했다. 소주 몇 잔에 취기가 올라온 선배가 말했다. 도연아, 너 요즘 표정이 왜 그래? 뭔가 지쳐 보여. 그런가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아직 45인데 무슨 소리야. 인생 반도 안 살았어. 앞으로가 더 길다고. 그러게요.
근데 뭔가 매일매일이 똑같아서 이런 말 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가끔 다른 삶을 살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야, 그런 생각 누구나 해. 나도 가끔 젊었을 때 포기했던 밴드 활동 생각나면 아쉬워. 하지만 어쩌겠어. 이미 선택한 길인데. 가족도 있고.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도연은 집에 있을 가족들을 떠올렸다. 아마 지금쯤 준호는 게임을 하고 있을 것이고 민지는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고 있을 것이다. 수지는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며 TV를 보고 있겠지. 평범하고 소소하고 때로는 지루하기도 한 일상.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이었다. 그는 핸드폰을 들어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다. 잘 자라. 모레 저녁에 맛있는 거 사들고 갈게. 곧 아이들에게서 답장이 왔다. 아빠도 잘 자요. 어떤 맛있는 거? 작은 미소를 지으며 도연은 잠에 들었다. 내일도, 모레도 이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전혀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2장. 죽음과 마주한 순간. 사흘간의 출장 일정을 마치고 도연은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고속버스에 몸을 맡겼다. 오후 2시 부산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우등 고속버스였다. 평소보다 일찍 일정을 마쳐서 KTX 대신 버스를 택했다. 조금이라도 교통비를 아끼려는 습관 때문이었다. 버스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출장을 마치고 돌아가는 직장인들, 여행을 떠나는 연인들, 고향을 오가는 가족들, 40여 명의 승객들 각자가 저마다의 이유로 이 버스에 탔고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 도연은 창가 좌석에 앉아 창밖 풍경을 바라봤다. 부산의 바다가 점점 멀어지고 산과 들판이 펼쳐졌다. 핸드폰을 꺼내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출발했어. 7시쯤 서울 도착 예정. 저녁은 먼저 드세요. 수진에게서 답장이 왔다. 응, 조심히 와. 아이들이 아빠 기다리고 있어. 미소를 지으며 도연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3시간 반 정도면 집에 도착할 것이다. 평범한 귀가길이었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경부고속도로, 수없이 다녔던 길이었다. 운전기사는 숙련된 솜씨로 차선을 바꿔가며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었다. 도연은 약간의 피로감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사흘간의 출장으로 몸이 지쳐 있었다. 잠시 눈을 붙이면 시간이 금방 갈 것 같았다. 오후 4시 30분경 대구를 지나 서울 방향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갑작스러운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렸다. 끼익! 도연은 깜짝 놀라 눈을 떴다. 앞자리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뭐야? 왜 이래? 앞에 뭔 일 있나? 운전기사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승객 여러분, 앞에 사고가 있어서 잠시 정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 순간이었다. 뒤에서 엄청난 충격이 몰려왔다. 마치 거대한 망치로 버스 전체를 내려친 것 같은 엄청난 충격이었다. 쾅! 화물 트럭이 고속으로 버스 뒤쪽을 들이받았다. 트럭 운전사는 졸음운전을 하다가 늦게 정체된 차량을 발견했지만 이미 늦었다. 버스는 순식간에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한 바퀴, 2바퀴, 3바퀴. 버스는 계속 굴렀다. 도연의 머릿속은 순간 하얗게 비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창밖으로 하늘과 땅이 번갈아가며 보였다.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마치 먼 곳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 이게 죽음이구나. 이상하게 공포보다는 담담함이 먼저 들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다. 수진아, 미안해. 민지야,
준호야, 아빠가. 가족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감동,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가족 여행을 갔던 즐거웠던 순간들. 버스가 마침내 멈췄다. 하지만 악몽은 이제 시작이었다. 연료 탱크에서 기름이 새어나오기 시작했고 어디선가 불꽃이 튀었다.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다. 불이야, 불이야. 정신을 잃지 않은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탈출하려 했지만 버스 문은 찌그러져 열리지 않았다. 창문도 깨지지 않았다. 연기가 버스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매캐한 냄새와 함께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도연은 의식이 흐릿해져 가는 가운데서도 필사적으로 안전벨트를 풀려고 했다. 하지만 충격으로 벨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버스 안 곳곳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여성의 비명소리, 남성의 거친 숨소리. 하지만 불길은 점점 거세졌다. 도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핸드폰을 꺼냈다. 가족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라도 남기고 싶었다. 하지만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다. 연기 때문에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폐가 타는 것 같았다.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내 인생이.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은 어젯밤 가족들과 주고받은 작은 메시지들이었다. 아빠도 잘 자요. 어떤 맛있는 거. 그렇게 평범했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기에는 너무 늦었다. 도연은 의식을 잃었다. 불길은 계속 타올랐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40명의 승객 중 39명이 그날 하늘나라로 떠났다. 그리고 단 한 명, 김도현만이 기적처럼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고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의료진들은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다. 3도 화상, 다발성 골절, 연기흡입으로 인한 폐 손상. 상태는 매우 심각했다. 생존 확률이 30%도 안 됩니다.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려야겠어요.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고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다. 잃어버린 것과 남은 것. 도현아, 도현아.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익숙한 목소리였다. 누구지? 아, 수진이구나. 도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하얀 천장이 보였다. 어디지? 여기는? 여보, 깨어났어요. 의사 선생님, 깨어났어요. 수진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눈가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평소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다. 아, 여기가 어디야?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목이 무척 아팠다. 병원이야.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당신, 사고 났잖아. 버스 사고. 그제서야 기억이 되살아났다. 부산에서 서울로 오던 버스, 갑작스러운 충격, 불길. 다른 사람들은, 다른 승객들은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당신만 살아남았어. 39명이 충격이었다. 40명 중에서 자신만 살아남았다니. 왜 하필 자신이? 의사가 들어왔다. 김도연 씨, 정신을 찾으셨군요. 다행입니다. 저는 이 병원 응급의학과 김 교수입니다. 제가 얼마나 누워 있었나요? 2주 정도 됐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살아계신 게 기적입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침중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다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하반신에 심각한 손상을 입으셨어요. 두 다리 모두 심한 골절과 화상을 입었고 신경계통도 다쳤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다시 걸을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다.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재활치료를 통해 최대한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수진이 도현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여보,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이미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져 있었다. 그날 밤, 홀로 남은 병실에서 도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39명은 죽고 자신만 살아남았는데 그마저도 반신불수가 될 위기에 처했다. 이게 무슨 기적이란 말인가? 다음 날 아이들이 찾아왔다. 민지와 준호. 두 아이 모두 많이 울었는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아빠, 민지가 울먹이며 다가왔다. 아빠, 무서웠죠? 많이 아팠죠? 준호도 눈물을 글썽였다. 아이들을 보는 순간 도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이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지켜줘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자신은 오히려 짐이 될 것 같았다. 아빠는 이제 아빠. 준호가 갑자기 소리쳤다.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혼자가 아니에요. 맞아요, 아빠. 우리랑 약속했잖아요. 가족끼리는 뭐든 함께 이겨낸다고. 민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부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성숙해졌을까? 도연은 아이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다. 며칠 후 회사 동료들이 찾아왔다. 부장과 과장, 그리고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었다. 도연아, 정말 다행이다. 뉴스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회사에서도 걱정 많이 했어. 당분간은 치료에만 전념하고 복직은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보자. 고마운 말이었지만 도연은 현실을 알고 있었다. 건설회사에서 현장을 다니지 못하는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부장님, 제가 다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요? 부장은 잠시 말을 망설였다. 일단은 회복에 전념하자. 그 다음은 그때 가서 생각해보고. 돌아가는 말이었지만 답은 뻔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다리를 자세히 살펴봤다. 붕대와 깁스로 칭칭 감겨 있었지만 그 안쪽의 상처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었다. 간호사가 들어와 체크를 했다. 김도연 씨, 내일부터 기본적인 물리치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물리치료요? 네. 근육이 굳지 않도록 하는 기본적인 운동부터 시작해야 해요. 힘드시겠지만 회복을 위해서는 필수예요. 회복,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다. 45년간 살아오면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얼마나 했을까? 가족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지만 정작 가족들과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낸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출장이 있다고, 야근이 있다고, 회식이 있다고, 늘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의 학교 행사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다. 아내와 단둘이 데이트를 한 것도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일상조차 잃어버렸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각각의 불빛 뒤에는 저마다의 삶이 있을 것이다. 행복한 사람들도 있고, 슬픈 사람들도 있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자신은 어디에 속할까?
며칠 뒤 첫 물리치료가 시작됐다. 물리치료사가 그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움직여주는 것부터 시작했다. 아, 아파요. 참으셔야 해요. 안 그러면 근육이 완전히 굳어버려요.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다. 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의 다리가 전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힘을 줘보세요. 발가락을 움직여보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발가락은 움직이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도연은 확신할 수 없었다. 정말 나아질까? 2주, 3주, 한 달. 시간은 흘렀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 간신히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게 되었을 뿐, 걷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했다. 어느 날,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가 퇴원을 했다. 교통사고로 다친 30대 남성이었는데, 한 달 만에 걸을 수 있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도연 씨도 곧 좋아지실 거예요. 힘내세요. 그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하지만 도연에게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처지가 더욱 비참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날 밤, 수진이 늦게까지 병실에 남아 있었다. 여보, 집에 가서 쉬어. 매일 이렇게 있으면 당신이 쓰러져. 괜찮아. 당신 곁에 있고 싶어. 수진의 눈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다. 남편이 사고를 당한 후 그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아이들을 돌보고 남편을 간병하느라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 하지만 이제 나는 당신들에게 짐이 될 거야. 일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수진이 도연의 손을 꽉 잡았다. 그런 말 하지 마. 당신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기적이야. 돈이 뭐야? 걷는 게 뭐야? 당신이 살아있는 게 가장 중요해. 하지만 도연은 현실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의료비는 하루하루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고 회사에서의 소득은 끊어졌다. 아이들은 아직 학생이라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며칠 후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왔다. 교통사고 관련해서 보험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뭔가요? 사고 원인이 화물차 운전사의 과실이 확실하지만 해당 운전사가 사망해서 절차가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어요. 또 다른 현실의 벽이었다.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드디어 도연에게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발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물리치료 시간에 도연은 흥분해서 소리쳤다. 움직여요. 발가락이 움직여요. 물리치료사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었지만 발가락이 움직였다. 대단해요. 이제 희망이 보이네요. 그날 저녁,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아이들은 울면서 기뻐했고, 수지는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아빠, 정말 다시 걸을 수 있어요? 준호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글쎄, 시간이 걸리겠지만, 노력해 볼게.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은 그에게 큰 의미였다. 하지만 회복의 길은 여전히 험난했다. 발가락이 움직인다고 해서 바로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매일 고통스러운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고,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됐다. 김도연 씨, 걷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휠체어 생활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독립적인 삶을 사실 수 있어요. 요즘은 장애인 복지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장애인,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재활병원으로 이전하셔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제한적이에요. 이달 후, 도연은 재활병원으로 옮겨졌다. 그곳에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질병. 이유는 다르지만 모두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처음 오셨군요. 저는 박영수입니다. 여기 온 지 6개월 됐어요. 옆 침대에 환자가 말을 걸어왔다. 4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다. 어떻게, 여기에? 작업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허리를 다쳤죠. 처음에는 저도 절망했는데, 이제는 좀 적응했어요. 적응이라니, 어쩌겠어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가족도 있고, 살아야 하니까. 박영수 씨는 의외로 밝은 모습이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보면요. 처음에는 다들 절망해요. 저도 그랬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깨달았어요. 걷지 못한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걸. 하지만, 김도연 씨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걷지 못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포기하는 거예요. 마음까지 걷지 못하게 되면 정말 끝이죠. 그의 말이 도연에게 작은 울림을 주었다. 재활병원에서의 일상은 치열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물리치료, 작업치료, 심리상담까지 하루 종일 빡빡한 일정이 이어졌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고통스러웠다. 근력 운동을 할 때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고, 평행봉을 잡고 서려고 할 때마다 무릎이 꺾였다. 안 돼요. 자꾸 주저앉아요. 힘을 더 주세요. 포기하면 안 돼요. 물리치료사의 엄격한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 한 달, 두 달, 조금씩 변화가 있었다. 평행봉을 잡고 몇 초 동안 서 있을 수 있게 되었고, 휠체어에서 침대로 혼자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걷는 것은 불가능했다. 언제쯤 걸을 수 있을까요? 도연이 물리치료사에게 물었다. 글쎄요. 개인차가 있어서 어떤 분은 6개월 만에도 걸으시고 어떤 분은 2년이 걸리기도 하고 2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시면 분명 좋아지실 거예요. 그날 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고를 당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수지는 생계를 위해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다고 했다. 아이들도 학원을 몇 개 그만두고 집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했다.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었다. 어느 날, 같은 재활치료를 받던 한 환자가 갑자기 쓰러졌다. 50대 남성이었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반신마비가 된 사람이었다. 이 편에 계속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